안녕하세요. CR 국어 양인신입니다. 오늘은 유능길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 그 소설이 쓰여진 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이 달라지고 또 사건이 달라지며 당연히 주제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는 1970년대입니다. 70년대는 다 아다시피 우리나라가 산업화, 근대화가 한층 진행되던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산업화를 주도하는 어떤 계층들은, 그런 세력들은 많은 이득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그 이득의 이면에 또 소외된 계층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개발의 이익과 경제 성장의 어떤 이익에서 소외된 계층들은 삶의 비극에 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작품의 주인공 권씨 역시 그런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작품의 제목이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입니다. 자, 평소에 권씨는 9켤레의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서 하루에 한 켤레씩 바꿔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죠. 자, 그런데 사실 권 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 살아되기 직전에 그가 이 서술자 내가 주인으로 있는 그 셋집에서 살아되기 직전에 권 씨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용직 노동자였죠. 공사장에서 일하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사장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노동자, 그런 일용직 노동자가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서 9켤레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이 권씨에게 일하는 것일까요? 자, 권씨는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노동자가 되기 전에는 대학을 나온 지식인으로서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죠. 자, 집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권 씨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모여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어떤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단지 그냥 개인적인 참여자일 뿐이었는데 그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주 우연히도 그만 그 소요의 그 집회의 주동자로 몰리게 됐고 그리고 붙잡혀서 그만 징역을 사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우연이었지만 그렇게 집회의 주동자로 몰려서 깜빵에서 징역을 살고 나온 권 씨는 자, 이제 깜빵을 나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깜빵을 나오니 다시 출판사에 복직하는 것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 것인데, 자, 그가 그런 자기의 삶의 처지를 굉장히 비관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전에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지식인의 자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담고 뭐랄까요, 누군가에 그걸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 드러내고 싶은 자존심, 그 자존심의 상징적인 바로 소재가 이 9켤레의 반짝거리는 구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제목풀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목풀이 보면 알겠지만 권 씨가 평소에 신고 다녔던 그런 구두는 대학 나온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징하게 되고요. 그가 나중에 서술자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했다가 그 신분이 그만 탄로나고 그 다음날 도망친 다음에 그의 방에 남겨진 구두는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소에 그가 자존심의 상징으로 신고 다녔던 그런 구두가 이제는 그것마저, 그런 자존심마저 잃어버린 상태,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어버린 그 삶의 벼랑 끝에 선 권 씨의 힘겨운 삶을 상징한다는 점, 잃어버린 자존심을 상징한다는 점, 신고 다니는 어떤 그런 구두는, 집을 나가기 전에 신고 다니던 구두는
권씨의 자존심을 상징하고요. 남겨진 구들은 그러한 자존심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삶의 현실을 상징한다는 것, 그 둘의 의미의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시란 말씀이 강조합니다. 자, 이제 제재 객관을 잠깐 볼게요.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자, 주인공은 당연히 권씨가 되겠고요. 권씨가 주인공입니다. 자, 그를 관찰하는 나는 1인칭, 자, 학교 선생님인 나, 1인칭 관찰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과자가 된 권씨는 어떤 걸 상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권씨는 원래는 선량한 소시민, 정말 착실한 소시민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자, 어떤 사회적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자,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전과자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조리한 현실에 의해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그런 아픈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처음은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 소설의 5단계 구성 중에서 발단, 전개 부분은 생략되어 있고요. 위기부터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씨가 나를 찾아옵니다. 자, 내가 서술자고요. 권씨가 주인공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네요. 여러분, 1인칭 관찰 시점의 특징이 무엇인지 꼭 정리해 둬야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1인칭 관찰 시점은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자인 나는 주인공의 심리를 정확히 알 수 없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 관찰자, 1인칭 관찰자, 서술자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의 심리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심리를 잘 모른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교무실에 앉아 있을 때 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자, 전에 없이 수줍어 보였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뭔가 우리가 부탁할 때 짓는 표정인 거죠. 나는 거기서 이 친구가 뭔가 어려운 부탁을 하러 왔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자, 그런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했죠. 불길한 예감은 어려운 부탁. 우리가 어려운 부탁이란 건 뭡니까? 자, 돈 빌리는 거죠. 돈. 자, 그런 불길한 예감을 서술자 내가 느끼고 있는 대목이죠.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는 빠뜨린 게 있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요. 아까 권씨가 소요의 주동자로 몰려서 전과적으로 전락하는 그런 것들, 그 줄거리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갈등 양상을 한번 잠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전과자가 된 권씨는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전과자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 양상을 볼 때, 자, 권씨와 사회 간의 갈등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 여기서 인물과 사회의 갈등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됐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죠. 나는 권씨의 아내가 지금 출산하러 병원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안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자 권씨가 애를 먹인다고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구두가 반짝거리는 걸 서술자 나는 발견하게 되죠. 자,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술자 나는 관찰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관찰자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돈을 빌리려고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수줍음이 딱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이대고 있네요. 자, 그리고서 내가 잠시 그 말 듣고 놀라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또 보탭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말이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고분고분, 뭐라 그럴까요? 표정을 부드럽게 해야 정상인데 이 권씨는 뭔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자, 반짝이는 구두, 도발적인 감정을 보이는 얼굴, 사나운 말의 기세, 이 세 가지는요, 역설적으로, 거꾸로, 아니, 반어적으로, 자, 집주인인 나에게 비굴하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권씨의 심리를 드러내는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자, 도발적인 감정의 얼굴, 사나운 말, 기세, 이 세 가지가 그런 비굴하게 보이고 싶다는 심리를 드러낸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권씨의 아내는 정상 분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자, 위험한 상황,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음을 권씨가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자, 제기랄, 자, 권씨는 비속어를 쓰고 있네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자, 지나가면서 체크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탁에 대해서 나의 반응. 권씨의 부탁을 드린 서술자 나는 그러나 선뜻 돈을 빌려준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죠. 자, 망설인다는 부분은 당연히 나의 내적 갈등이 되겠습니다. 뻔한 얘기네요. 자, 그럼 내가 갈등을 왜 겪냐면 이 서술자 나는 굉장히 부드러운 인품의 소유자이고 또 권씨를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망설입니까? 일단 수술비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서술자 나에게는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이 자,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그래서 큰 부담이 되고 더구나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이 있습니다. 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학교를 통해서 은행에서 아마 빚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빚에다가 또 10만 원을 더 빌린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처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내적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자, 거절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 요즘 남자들 아내의 동의 없이 어떤 큰 금전적인 어떤 지출을 결정하는 건 이거 정말 목숨을 위해 걸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망설이고 결국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작정을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 이 밑에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계속 갈등을 하면서 이것도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이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빌려줬다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을 피해야 되겠다. 이때 책임에 따르는 동정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태를 가리키겠죠? 그것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자, 피해를 염려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서술자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얼음에 처한 상대방의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리켜서 이해타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타산적. 어떤 관계나 주변인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이익이 되면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손해가 되면 그냥 입 닦는 거죠. 등 돌리고 모른 척하고. 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이해타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여러분, 야멸차게란 말, 우리 고유어인데 조금 생소하니까 뜻을 기억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남 돕기를 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한자어로 바꿔볼 수 있겠는데요. 뜻을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자, 여기서 내적 갈등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내적 갈등을 지금 표출하고 있네요. 자, 불쌍한 권씨의 아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줘야 한다. 아니다. 빌려줬다가, 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내적 갈등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갈등 가운데 결론은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결정적인 이유나 계기는 무엇일까요? 왜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건 권 씨가 제대로 된 수입이 막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수입이 일정치 않고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 편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등 끝에 서술자, 관찰자인 나는 권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금은 어려워요. 대신 내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원장한테 내가 걸어서 내가 보증할 테니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병원의 원장이 돈도 없어 보이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권 씨에게 현금 그 병원비를 받지 않고 서술자 나의 보증만 받고 수술을 감행해 주겠습니까? 그건 어렵죠. 자, 그래서 서술자 나는 권 씨에게 사실은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거절을 하기는 좀 무안하니 대신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돌려서 거절하고 있는 거죠. 자, 우회적인 거절을 우리가 완곡하게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직접적인 거절은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접 거절은 아니고요. 완곡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이 대목에서 돈을 빌리러 온 자와 못 빌려주겠다는 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갈등 양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인물 간의 갈등이라고 하죠. 그리고 앞에 페이지 보면 서술자 내가 돈을 빌려줄까 말까 못 빌려주겠는데라고 혼자 마음속으로 굉장히 갈등을 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건 한 인물 속에 내적 갈등, 서술자 나의 내적 갈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자, 갈등의 양상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내가 거절하자 권 씨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 바지가랑이 구두를 연신 닦고 있습니다. 구두를 닦는 동작을 보이네요. 자, 이것이 당연히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덧붙이고 갑니다. 자,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쏙 내뱉고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가는 거죠. 자, 이건 역시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권 씨의 말입니다. 자, 애쓰고 있네요. 참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권 씨는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이 작달만한 체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휘청거립니다. 그러면서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서술자 나의 눈에 비치는 거죠. 이때 서술자 내가 왜 그렇게 권 씨의 모습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건 틀림없이 권 씨의 절박한 처지를 서술자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심정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고갯길을 휘청휘청 그 절망감에 빠져 내려가고 있는 권 씨의 심리를 서술자 나는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요. 자, 주인공의 심리는 서술자가 추측, 즉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보면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감정이 지금 나의 심리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서술자 나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술상의 특징을 꼭 기억해 둬야 되겠는데요.
관찰자인 서술자는 주인공의 심리는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고, 나의 심리는 서술자가 직접 말할 수 있으니 직접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런 서술상의 특징을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고요. 단어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곱팽이. 자, 산 곱팽이는 모퉁이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또 추측합니다.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이때 나체라고 하는 거는 벌거벗은 몸인데, 서술자 나의 심리라기보다는 권 씨의 처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권 씨가 지금 아내가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절박한 상황, 뭐라 할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권 씨의 처지를 나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서술자인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 암만의 빚,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별표 한 3개만 빵빵빵 찍었고요. 문제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옆에 뜻이 들어있습니다. 뜻을 암기하세요. 암만의 빚을 지고 있다. 굳이 밝혀 말할 필요가 없는 값이나 수량을 대신 가리키는 말. 네가 나에게 암만 매달려봤자 소용없다. 암만 매달려봤자 굳이 밝혀 말할 필요가 없는 어떤 값을 가리킵니다.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그 암만의 빚은 바로 전셋돈이죠. 여러분들 아직은 어려서 뭐 전세 계약 해본 적이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선생님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집주인에게 돈을 들고 가서 내가 2년 동안, 1년 동안 이 집을 내가 빌려서 살고 싶다. 대신에 돈을 줍니다. 전세 1억, 전세 2억, 뭐 전세 3억 이렇게 전세금을 가지고 집주인에게 집을 빌리게 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자, 그런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가지고 자기가 다 갖고 쓰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2년 뒤, 3년 뒤에 그 돈을 똑같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가지고 온 전세금은 주인이 다 꿀꺽 먹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주인은 어떤 이득이 있냐고요? 그 전세금 1억, 2억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거나 다른 데 투자해서 그 이자 수익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은 집주인에게는 일종의 빚이 되는 겁니다. 암만의 빚. 자, 굳이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어떤 수량을 대신 가리키는 말. 자, 암만의 빚을 서술자, 관찰자인 내가 권씨에게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권씨가 집을 나갈 때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 전세금 나중에 권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수수비 1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나중에 전세가 기간이 만료되고 나갈 때 그 10만 원을 빼고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술자 관찰자인 나는 권씨에게 수술비로 빌려준 돈을 떼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하고 지금 살짝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서술자 나의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때 원산부인과에서는 자, 수술 준비를 막 급하니까 갖춰놓고 있고 대신 수술을 아직 돌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돈이 안 왔으니까. 자, 원장은 돈만 알고 사는 그런 나쁜 놈이네요. 자, 그래서 서술자 내가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가불이 뭡니까? 월급 받을 돈은 미리 좀 앞당겨서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동료들에게 정말 닥치는 대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간신히 마련한 1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산부인과에 권씨 아내의 수술비로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러자 금태를 낀 그 원장이 드디어 수술을 지시합니다. 자, 원장은 서술자 내가 권씨하고 뭐 척분이 여러분 척분 단어도 주의하세요. 밑으로 쭉 가봅시다. 척분은 성이 다르면서 자, 한 집안이 되는 관계. 사촌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촌, 육촌 사이를 가리킵니다. 아무튼 친척입니다. 좀 먼 친척도 아니고 성이 다른 친척입니다. 친척도 아니고 새빵 주인의 따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혀를 찹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만.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만
오전 중에 나가서는 아직 여태껏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면서 권 씨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서술자는 이렇게 말을 받고 있네요. 의사가 아이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 있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것도 여러 질이 있다. 당신처럼 돈만 받기는 의사가 아이를 낳게 돕는 것은 정말 저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를 은근히 빈정거리면서 비난하고 있네요. 자, 원장의 비인간성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어떻게 직설적이 아니고요. 돌려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자, 이러고 보니까 서술자 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참 너무나 급작스럽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아무튼 서술자 나의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이기적인 태도에서 이타적인 태도로 바뀌었네요. 처음에 권 씨의 도움 요청을 매몰차게 정말 우회적으로 거절했죠. 거절했다가 나중에 돈을 마련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런 나의 태도 변화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기적이었지만 지금은 이타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이 단락에서 또한 갈등의 양상을 하나 더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권 씨가 수술해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했을 때 의사는 돈이 없으니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죠. 그래서 권 씨가 돈을 빌리러 부랴부랴 서술자 나에게 학교로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권 씨와 의사 간의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양상을 또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쉽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해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는 너무도 쉽게 끝났다. 여러분 여기 암양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사전을 그대로 풀어보면 암양이라는 말은 한자 암령이라는 말에서 단어의 발음이 바뀐 표현인데 물건을 호송하다, 뭐 죄인을 데리고 가다, 그러니까 꽉 쥐고서 데리고 가다, 물건을 호송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끝나이가 태어나고 그 엄마까지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살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동시에 살아났기 때문에 암양에서 건진다. 물건을 호송하듯이 이렇게 쉽게 수술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암양 뜻 주의해 두고요.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 담배질로 4대인가 5대째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과정을 기다리고 있던 서술자 나의 행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심리를 직접 제시한 게 아니고 담배를 피고 있다는 행동, 이 행동을 묘사한 거죠. 행동 묘사고요. 여러분들 초조한 심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 담배를 피면 어떻습니까? 이 행동인데 어떤 심리가 초조함의 심리가 드러나는데 그 심리는 직접 제시일까요? 간접 제시일까요? 당연히 행동 묘사니까 간접적으로 심리가 드러나는 간접 제시가 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고추의 고추 그러면서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다. 사내 아이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권기용 씨의 차남, 권 씨의 차남이 드디어 태어났네요. 자, 잘생겼다. 그다음 우렁차게 웁니다. 그거 우렁차게 울어대죠.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 놈을 낳던 그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자기 아들이 태어나던 그런 날의 감정을, 그런 감격을 떠올리고 있네요. 자, 참 자기 애도 아니고 자기 돈을 10만 원씩이나 무리하게 들여서
새빵 살고에 있는 이 세입자의 수술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앉아 기다리면서 감격을 느끼네요. 참 우리가 어떤 심리, 이 서술자 나의 어떤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는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집의 강도, 새로운 사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하는 새로운 사건의 전환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는데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 깨워. 자, 강도가 흔들어 깨웁니다. 자, 그러니까 자 눈을 떠보니까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가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도 보였다. 이런 멱은 목의 앞쪽, 여기 목의 앞쪽을 멱이라고 하죠. 단어 뜻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식칼의 서슬, 그럼 서슬이라고 하는 건 유리나 쇠붙이 같이 어떤 그런 그 단단한 부분, 단단한 물질의 그 날카로운 부분을 가리킵니다. 유리와 쇠붙이의 날카로운 부분을 서설이라고 합니다. 단어 뜻 역시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술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검정 계통의 보자기를 본면 위에 드러나는 코의 일부와 눈 사이가 나우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나우 라는 말 역시 조금 많이, 영어로 very much가 되겠습니다. 조금 많이 취해 있다. 간파했다. 그 속내를 알아챘습니다. 자, 뭔가 이 사내가 누구라는 걸 눈치를 챈 거죠. 자, 여기 단어 뜻 몇 개 주의해 두시고요. 멱을 겨눈 식칼에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춥니다. 자, 행동 묘사, 강도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네요. 아마도 되게 여기 드러나는 강도의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대목입니다. 긴장과 두려움의 심리. 그런데 그 심리의 제시 방법이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심리는 행동 묘사를 통해서 긴장과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심리의 간접 제시가 되겠네요. 자, 기억해 둡시다. 자,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은 어찌지 못한 제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 오히려 강도가 뭐라 그럴까요? 이 집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처지가 뒤바뀐 거네요. 자, 우리 여기 쭉 뒤에도 보면 미리 알겠지만 강도가 오히려 주인을 두려워하고 집주인인 서술자 나는 강도를 오히려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네요. 자, 왠지 처지가 뒤바뀐 듯한 어떤 장면인데, 자, 주인과 손님의 어떤 처지가 뒤바뀐 상태,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주객전도라고 하죠. 주객전도. 자, 꼭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자, 그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미역국 먹다. 자격이 미달리다. 실패하다. 뭐 그런 뜻이 있죠. 자격 미달의 강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강도의 모습을 미역국이라는 어때요?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미역국 먹다.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얼른 내놔! 라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자, 하라는 대로 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일이 수월할 거요. 라고 오히려 조언해 줍니다. 처지가 뒤바뀌었죠. 자, 그러자 강도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이상하네. 이거 왜 내가 강도인데 오히려 집주인이 이렇게 나한테 오히려 조언을 해주고 나를 도우려고 들지?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의심합니다. 왜? 너무 순순하게 자기를 도와주며 따르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집안에 현금은 별로 없다. 화장대에 돼지 저금통에 들어있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돈이 조금 들어있을 거다. 돈이 있는 위치를 술술술 풀어댑니다. 너무 쉽게 돈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자 강도의 의심은 더욱더 커집니다. 자, 그런 상황.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어?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네요. 야, 이쯤 되면 서술자 나는 강도의 정체를 권씨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도는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자, 돈이 있다고 알려준 화장대 쪽으로 향합니다.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일단 행동을 옮깁니다. 자,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그때 내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어느 강도가 구두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옵니까? 자, 강도들은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도망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오는 게 강도의 행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권 씨는 구두를 벗고 양말을 바람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강도의 어설픈 어떤 상태, 행동을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서술자 나의 아들 동준이의 발을 밟게 됩니다. 자, 집주인이 오히려 강도의 어떤 그 미숙하고 뭔가 행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처지가 뒤바뀐 거죠. 이걸 반어적 상황 혹은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자, 동준이가 그 강도가 발을 밟자 그만 칭얼거리죠. 칭얼거리자 그만 즐겁을 하고 엎드려서 서술자 나의 아들 동준이의 어깨에 토닥거리면서 잠을 또 재워줍니다. 자, 아이가 깰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네요. 자, 그런 강도 권 씨의 순진무구한 어떤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어때요? 아이를 식칼을 들고 화장대 쪽으로 옮겨가다가 그만 아이를 밟아가지고 아이가 칭얼대니까 아이를 재울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재울 때 이렇게 다독거리겠죠? 그 순간 강도는 그만 식칼을 어디 이불 어딘가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고 있던 나는 웃음이 터지는 걸 꼭 참고 강도의 애교스러운 애교라고 보고 있죠. 자,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내가 슬그머니 상체를 움직여서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졌던 식칼을 서술자 관찰자인 내가 집어듭니다. 자, 강도가 떨어뜨린 식칼을 집주인이 집어들어서 전해줍니다. 이렇게 연장을 함부로 굴리면 되겠습니까?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참 알만합니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네요. 오히려 강도의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그만 기절할 만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나는 사람 좋게 웃어. 참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인 강도에게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어 주자 강도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말을 던집니다.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기는 하고 이렇게 권씨 강도가 집주인 나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권씨는 서술자 내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던진 겁니다. 이죽거리다라는 말이 여러분 뜻 주의하세요. 뭔가 밉살스럽게 남을 막 빈정대면서 밉살스럽게 짓거릴 때 이죽거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유 쟤 아주 찌질이 저것 봐라. 아유 저거 진짜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밉살스럽게 짓거리면서 빈정될 때 이죽거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 권 씨가 자신을 변명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지. 그때 피치 못할 사정이란 자기 아내의 수술비를 가리킨다는 거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서술자 나는 강도를 안심시키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기회,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을 덧붙이죠.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바로 가령 누군가 식구 중에 아프다든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누군가 아프다는 건 뭐 권씨 아내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그 말을 뱉는 순간에 강도의 눈빛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놈 새끼, 저 주인이 내가 권씨라는 걸 알게 눈치챈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의심의 눈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자, 분개한 그가 이를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대청마루를 향해서 나갑니다. 술 냄새를 확 풍기면서. 자,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자, 그렇게 추측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자, 서술자 나는 예당초 의도했던 바와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낭패게 만들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자, 편안하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사실은 실패했다는 거죠. 화살표 그어봅시다. 편안하게 그를 대해주려고 했지만 결국 오히려 그의 마음을, 자존심을 더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서술자 나의 의도는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낭패하게 됐다. 낭패하다, 의도가 실패하다. 그런 뜻이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합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라고 말을 덧붙이고 있네. 그럼 이때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당연히 서술자 나를 가리키죠. 오선생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자 권씨가 이렇게 말을 받습니다. 개수정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자, 그렇죠. 그날 낮에 권씨가 아내의 수술비를 서술자 나에게 빌리기 위해서 학교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서술자 나는 어때요? 돈이 별로 사실 없었기 때문에 또 돈을 또 어렵게 마련해서 빌려준다 해도 떼일 것을 염려해서 거절했습니다. 완곡하게. 자, 그런 낮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권씨는 당연히 그따위 이웃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사실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자신에게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 표현입니다. 깊은 좌절감, 그다음 거절감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드디어 현관에 나가서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선 다음 그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의 본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강도라는 사실이죠. 자기가 강도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을 까먹고 망각하고 엉겹결에 문간방, 이런 문간방은 누구의 방입니까? 자신의 집이죠. 자신의 방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강도가 되네요. 자, 그러자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간방으로 돌아가고 있는 권씨, 그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대문은 저쪽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그거는 문간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소술자인 내가 권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네요. 자, 권씨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권씨에게 해준 배려의 말이지만 사실 그 말은 권씨의 자존심을 더 긁어놓았습니다. 자, 역효과가 났네요. 배려의 말이지만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 있읍시다. 그러자 대문까지 나간 권씨가 몸을 비틀비틀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알았습니다. 자, 탄로난 것을 이미 알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주인공 권씨의 심리가 직접 제시가 됐습니까? 간접 제시가 됐습니까? 그렇죠. 심리가 대사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제시가 되고 있네요. 자, 대사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면 인물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독자는 그 대화를 통해서, 행동 묘사를 통해서 머릿속에 상상하며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간접 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사라지고 말죠.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는 방 안에 어미 아비 없이 오늘만에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잃은 물건이 없습니다. 돼지 저금통이 화장대에 있고 장롱스럽에 돈이 있다고 서술자 내가 권씨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씨는 돈을 손에 대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드디어 이실직고합니다. 사실 내가 오늘 낮에 학교에서 돈을 빌리고 동료에게 돈을 빌려서 학교에 돈을 갚으라고 월급을 갚으라고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서 수술비 10만 원을 대납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실직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아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했어, 참 착하네, 우리 당신. 이렇게 나의 행동을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참 말이 없습니다. 기분이 상한 거죠. 나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네요. 그러면서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 누워 버립니다. 자, 그런 아내의 행동 속에 행동을 통해서 심리가 제시되고 있네요. 자, 불만이 생긴 겁니다. 자,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무슨 제시? 그렇죠? 간접 제시의 방식으로 심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뗄 남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서술자 내가 아내에게 뭔가 뭐랄까요, 자기를 변명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군요 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아내에게 수술비를 대신 납부해 줬다는 사실을 이실직고했지만 지금 바로 이 직전에 강도로 권씨가 복면 강도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내비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돈 빌린 사실만 아내에게 알려주고 권씨가 강도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튿날 시간이 좀 흘러갔네요. 아침까지 권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병원에도 발걸음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날 또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권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행방불명이 된 이유는 딱 하나죠. 그렇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반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권씨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를 잘 대해주었지만 사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을, 매우 졸렬, 단어도 주의합시다. 졸렬, 옹졸하고 서툴었다. 옹졸하고 서툴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왜냐하면 어설픈 배려가 오히려 상대방에 상처를 주죠. 예컨대 용돈이 부족해서 밥을 못 먹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이 좀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친구에게 가서 너 나랑 같이 먹을래? 하고 이렇게 먹을 걸 자연스럽게 나눠 먹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떡해, 너 분이 불쌍해 보인다. 얘 어떡하니? 내가 돈이 조금 있는데 돈 빌려줄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어설픈 배려가 오히려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건 잘못이죠. 자, 그것을 깨달은 내가 자신의 잘못을 자책합니다. 자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둡시다.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꾸짖고 있는 자책. 자, 이런 사실을 기억해 두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는 그 권씨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해 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가 강도여지만 집을 나갈 수 있고 또 그의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라고 서술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모른 척 해준 거죠. 끝까지
권씨가 강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신은 권씨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가서 그는 고민 끝에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의 새방 문간방에 들어가서 구두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 그의 운명을 손질의 정도에 따라서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구두가 반짝반짝 다 있다면 그는 돌아올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짝반짝 닦여 있는 구두는 그의 자존심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서술자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들어가서 뒤져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그 권씨의 문간방 안으로 발을 들이고 들어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세간은 별로 없는데요.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구두가 제일 눈에 띕니다.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제일 그 문간방에서 제일 눈에 띄는 좋은 자리죠. 그 좋은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그런 구두들이 사열받고 있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자, 가장 그 방 안에서 눈에 띄는 자리에 9켤레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권씨가 그만큼 구두를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자, 9켤레 가운데 잘 닦인 것이 6켤레고 나머지 3켤레는 먼지가 뒤집혀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일주일에 7일이니까 그 중에서 좋은 거를 골라서 7켤레를 닦아놓고 1켤레를 신고 나갔으니까 나머지 6켤레는 자, 지금 깨끗이 닦여 있고요. 3켤레는 아직 안 닦은 것이 되겠죠. 자, 그렇게 10켤레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요, 구두의 의미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구두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0켤레 구두 가운데 9켤레는 남아있고 1켤레는 권씨가 신고 나가는 구두죠. 그런데 그 권씨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비어있는 하나의 1켤레의 구두, 다시 말하면 1켤레 비어있는 1켤레의 구두는요, 뭘 의미합니까? 행방불명된 권씨를 상징하겠죠.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일단 기본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왼쪽으로 와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소설의 앞부분에서 권씨가 행방불명되기 그 강도로 들어오기 전 그 낮에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러 나에게 왔을 때 구두를 바짓가랑이에 열심히 반짝거리게 닦죠. 그 반짝거리고 있는 권씨가 신고 있는 구두는 바로 권씨의 잘 닦여진 구두는요, 바로 권씨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잘 닦여진 구두는 권씨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여기 나옵니다. 권씨의 심리 상태, 소중히 여긴다. 마지막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자, 반면에 남겨진 9켤레 구두, 신고 나간 1켤레 구두 말고 남겨진 9켤레 구두는 뭘 상징합니까? 자, 권씨의 부재를 일단 상징하고요. 동시에 비인간적인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 노동자의 삶으로 절약해버린 아내의 수술비조차 마련하지 못해서 아내를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권씨의 비참한 처지를, 그 짓밟힌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남겨진 9켤레 구두, 짓밟힌 자존심. 반짝거리는 앞부분에서의 구두, 권씨의 자존심. 그리고 비어있는 1켤레의 구두, 행방불명된 권씨.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권씨의 행방불명을 누구한테 알리냐면요. 소설자 내가 이 소설의 앞부분에서 권씨가 전과자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의 이순경이 그의 행방에 대해서 주의 있게 관찰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죠. 자, 그 이순경을 전화로 호출합니다. 뭐 하려고요? 권씨가 지금 행방불명됐습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순경을
전화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행방불명된 권 씨는 돌아오지 않은 채 소설이 끝나게 되고요. 갈등은 해소가 되지 않고 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채 그만 폭력적으로 끝나고 마네요. 자, 이와 같은 결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열린 결말은 독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사건의 여운을 남기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열린 결말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설 전문에 대한 해설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제 부분 자, 첫 번째 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한번 그 앞에 있는 제재 개관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과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네요. 자, 비판적이죠. 사실적이고. 자, 상징적 소재를 쓰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두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그려내고 있다. 사실적 문체, 실제 좀 객관적인 어떤 문체를 쓰고 있고요. 예리한 문제의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들 좀 길이가 길긴 하지만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이번 시험에서 꼭 좋은 성과 있기를 선생님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